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종대 전 녹색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당선인 이거 어떻습니까? 아직 어색한데요. 네. 그래도 좋죠. 아니 이제 익숙해져야 될 텐데. 진짜로. 아니 이제 곧 뭐 등원하실 테니까 오래 붙일 명칭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의원이 더 이제 빨리 적응해야 돼. 안 그래도 빠르게 당선자 또 명함을 당에서 해줘가지고 그거는 다 그 진짜 사이에 다 쓸지 모르겠습니다. 당선자 명함 일단 받고 예. 당선자 당선인 전 의원은 어떻습니까? 전 의원요? 뭐 한참 전 의원이라서 뭐 최근도 아니고 그런데 뭐 보통 그냥 어디 가도 이제 전 익숙해졌으니까 그래도 자연스럽죠. 전자가 붙긴 했어도 그래도 국민의 대표를 했고 국정에 직접 목소리도 많이 내셨고 특히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군사 안보 이런 쪽으로 여러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좀 그래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뭐 관록을 보여주는 스펙이다. 예, 그래서 가끔은 아직은 표정 관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왕이면 왕년에 또 나도 그 영광의 시절을 생각해서 내가 가끔은 좀 내가 여러 가지 좀 정돈을 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군사안보의 김종대 의원님이 이제 전문가신데 또 이번 총선에도 좀 나가고 그러면 또 어떨지 몰랐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없어요? 복은 있지 않습니까? 복은 있어요. 복은 제가 있고. 알기로 뭐 다른 당에서 영입하려고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뭐 그거야 뭐 제가 뭐 내켜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개들이 있다고. 개들이요? 개들이 있는데 집안에서 이쁘게 키우는 개가 있고 잘 먹고 잘 커. 빗질도 아주 윤기나게 하고. 밖에서 크는 들개가 있거든. 근데 짖는 건 똑같아. 내가 보기엔.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그래도 집에 있으면 때 되면 밥도 나오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개는 전가요? 그걸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짖으니까 훨씬 자유롭게 짖는다. 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알겠습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야성이 있고 나는 길들여졌다는 얘기잖아요. 뭐 가끔은 그렇게. 일단 뭐 개 얘기하셔가지고 혹시 토리 얘기하시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낮은 대로 가는 게 괜찮다. 김종대 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낮은 데 얘기하니까 어제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대국민 담화를 낸다고 했는데 이게 국민들이라고 낸 건지 일단 좀 헷갈리긴 해요. 일단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총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담화의 성격을 갖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과연 그 성격이 있는지 직접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13분을 얘기하셨는데 핵심은 이거죠. 대부분 이제 반복. 이거를 이제 반복법. 계속 같은 표현이 반복이 돼요. 나는 열심히 했고 잘했고 국정 방향은 옳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부족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서운하셨던 것 같다. 요게 한 7번 정도 제가 세보니까 그 이상이 반복된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말씀 부족, 미흡, 체감이 늦었다, 시차가 있다, 뭐 조정,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사과가 없었잖아요. 뭐 누가 봐도 느끼듯이 저는 뭐가 생각이 나면 약간 일본식 사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일본식 사과요? 일본이 우리 할 때 과거사 얘기할 때 항상 유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과는 자기가 잘못한 거고 유감은 자기가 발생시키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공감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다. 네, 근데 그 상황은 내가 유발한 게 아니라기 때문에 사과와 유감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게 좀 느껴졌고 더 웃기는 거는 더 이해가 못하고 웃기는 건 뒤에
그게 끝나고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를 했다고 언론들이 실드를 쳐주는 게 너무 이상해요. 아니 처음에 이상하지. 23분 동안 사과를 안 하고 그 뒤에 사과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비공개에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또 언론이 다 보도하는 것도 저는 이상했어요. 마사지 같아요. 그 담화가 발표 있기 전에 내가 YTN에 나갔다고. 그 김재원 최고하고 막 했는데 마침 그 배승인 씨가 사배를 보다가 그 묻더라고 오늘 담화에 해가지고 아니 우선 반성과 혁신은 없다 오늘 담화에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분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반성 혁신 이거 웃고 앞으로 행보에서 뭐가 빠지냐 확장성이 저분은 빠진다. 내 편이 필요 없다 그러는 분이다 이분은. 그래서 앞으로 저 영남 땅으로 전락하고만 국민의힘이 뭐 수도권 확장 뭐 어떤 혁신 없다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빠졌다. 어제 아침 방송에서 미리 예측을 하신 거네요. 반성, 혁신, 확장성. 없다. 요 세 가지가 빠진 건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려면은 우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맡기고 그러면서 이 자기의 아상을 버려야 되는데 저분은 절대 그게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큰 기대하지 마시라 그랬다고 내가. 그리고 1시간 후에 담화가 나왔어. 예언하신 대로 됐네요. 요즘 제가 약간 신통하다는 소문이 이 업계에 좀 많이 났어요. 그래 내가 달마대사가 그래 된 거거든. 그랬는데 저도 뭐 108석도 딱 맞추고 대통령 안 바뀐다. 대충 예언이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제 1000공까지는 아니고 100공은 내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몇 공이세요? 저요? 2000공이에요? 2000공은 그건 저쪽에 따로 계시고 한 700공 정도는 하시지 않나. 예. 아니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 어제 담화에 둘러싼 분위기는 이게 일순간에 여당을 바꿔놨어요. 이 담화가 내가 한 가지 단독 보도 하나 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단독 보도는 저희가 좀 이렇게 긴장한 채로 드려야 되니까. 저도 잠깐 같이 긴장해야 되니까. 어제 밤에 내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기자들한테 같은 인물의 전화가 한 2통 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옆에서 조경태요. 조경태 이번에 6선 당선자죠. 그분이 엊그제 뭐라 그랬느냐. 최상병 특검 의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특검 우리가 더 세게 가야 된다. 먼저 치고 가야 된다. 이랬단 말이요. 근데 어제 전화 내용은 그건 본심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나온 말이고 난 최상병 특검에 찬성 안 하니까 좀 기자가 좀 제대로 알고. 근데 내가 받은 그 기자들이 전부 진보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까지 전화해서 제발 나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소리 좀 빼달라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담화기가 나오기 전날 이미 정리에 들어간 거라고. 그 뒤로 안철수 의원이 특검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거꾸로 된 말을 하고 있고, 공수처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데 특검이 웬 말이냐. 이게 말이야. 윤재옥 최고가 원내대표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당선인 통해서 얘기를 했죠. 일단 의견이 단일한 안이 모여지면 그걸 따라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말 바꾸기가 이렇게 되는데 급한 거야 조경태 의원은. 막 전화 돌린 거야. 저녁 내 돌린 거야. 난 특검 찬성자가 아니라는 그 얘기하려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종대 의원님의 단독 보도는 단독은 어제 술 먹다가 우연히 접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기자 2명에게 진보 성향의 유튜브 2명에게 전화를 해서 나는 특검에 찬성한 적이 없다. 최상병 특검에. 그러니까 혹시나 거기에 나를 아니다. 너를 넣지 마라. 나를 넣지 마라. 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퇴사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담화가 나오기 전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가 가장 분수령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저께쯤에 이제 내일 대통령 담화 나간다 이런 기조로 저 당은 이탈표 맞고 이제 곧 특검 표결한다 그러니까 한 표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이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서 반성 혁신 이런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저께부터 이렇게 방송 논전에 내가 미묘하게 이 사회자 질문의 차이를 느끼는 게 예를 들면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저번에 8% 차이가 5% 차이로 좁혀졌다.
그래서 50대 45다. 그럼 참패는 아니지 않냐. 이걸 자꾸 야당에선 참패라 그러는데 참패가 맞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방송국에서 그럽니까? YTN에서. YTN에서. 거기는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본심을 더 잘 대변한다 이거지. 그쪽 생각을 더 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그저께부터 듣고 있었다고. 거기에다가 108석만 해도 국정을 끌어나기엔 충분한 숫자고. 우린 선거 참패한 적이 없고. 예.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참패는 그런 용어로 쓰는 게 아니다. 과거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 벽보만 보는데 10분 이상 걸렸는데 이번에는 3명이 나온 지역구도 드물다. 4명은 더 없다. 2명이 제일 많다. 예. 중간지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5%가 아니라 3% 차이만 나도 압승이 되는 선거 시대가 열렸고 이런 데서 압승이다 뭐 참패다 하는 거는 3%냐 5%냐 차이가 아니다. 맹자가 뭐라 그랬어. 병사 둘이 도망가는데 나는 50보 도망가는데 저쪽은 100보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같이 탈영병들끼리 50보 100보 그런데 거기서 8%나 5%나 이제는 3%만 돼도 압승이 되고 200석을 바라보는 선거판이 됐다. 일단 이게 과거와 다르다. 예,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조경태 의원이 원래 5명이 있어요. 최상병 특검에 국민의힘에서 22대 중에 요 부분은 요 분들은 찬성을 하는 것 같다. 그게 이제 김재섭, 김용태 두 단선이 젊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 이번 6선이 되는 요렇게 4명에다가 비례대표 중에 한지아 의원이 찬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3명만 더 모으면 최상병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종대 의원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조경태 의원이 난 그게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걸 두 개를 종합해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비밀투표로 갈 거란 말이에요. 할 건데 나중에 모든 것을 온팡 배신자로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일단 부인한 다음에 실제 투표에서는 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니 한 뭐 10명 정도 나올 텐데 이걸 주도한 사람으로 찍힐까 봐 실제로 약간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있습니다. 저는 더 무서운 게 진짜 캐비넷이 열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해석하기에 알려진 것과 달리한다면 말을 바꾼 내용에는 캐비넷의 조경태 파일 때문이다라는 개인적 추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딴 말 했다가는 나 완전히 묵사발나겠구나. 뭔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우선 여당에서 총선 참패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예. 확실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패배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예요. 두 번째는 특검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전부 원위치로 되돌아갔습니다. 또 있던데요? 한동훈 책임론이 없어지던데? 없어졌고 심지어 재등판한 거예요. 조기 전당대회론이 나오고 있고 이게 총선 참패 민심에 반성하는 분위기가 6일을 못 버텼다니까. 여당 내에서 그 혁신의 목소리가 6일 천하라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 같은데 근데 6일을 못 버티고 그러니까 다 숙주나물 사그라들듯이 주저앉았다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거기에 뭔가 배후가 있다. 그러니까 총선 참패론에 대해서 철저한 뼈를 깎는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가 갑자기 사그라는 거는 그거는 캐비넷 때문이다. 캐비넷이 주는 효과. 캐비넷. 그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그냥 원래 그 정도였지 않았나. 원래 좀 얘기하다가 하긴 뭐 옛날에도 그랬어요. 본인 뭐 배지 달고 그랬으면 이제 별 상관없는. 어제 당선인 총회도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셀카 찍고 와 우린 살았다 나이스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원래 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에 치든 말든 뭐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22대 개원할 때쯤 되면은 이런 말 나올 겁니다. 탄핵을 내려면 내라. 이제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 내가 부러질지언정 휘어질 사람이냐? 대통령이 파고 나만 죽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버티는 말들이
난 22대 개원 협상 과정하는 그 시점부터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말씀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그렇게 할 주변 거라는. 대통령이 이미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뭐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데 뭐 이런 걸 갖고 국민들이 탄핵한다 그러는데 그런 탄핵이라면 얼마든지 해라. 분명히 했던 발언입니다.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말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냥 야당 보고 아이 뭐 탄핵은 낼라면 냈어요. 직접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 그러나 사실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고 저 무슨 나한테 혁신이니 변화니 양보니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바라지도 마라. 뭐 이런 기조가 나온다니까요. 말씀에 따르면 이제 어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전혀 반성이 아니다. 네, 결국 같은 생각이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언론이 얘기한 건 이제 4시간 뒤에 비공개 참모진 회의에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기자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거라는 건 뭐냐면 홍보수석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모진 회의에서 이런 얘기 했어. 근데 그건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수석급 정도가 얘기하면 그건 뭐 대통령의 최소한 승인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대통령은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리고 일단 발언 방식이나 방식도 사실은 국민에 대한 존중에 특별한 의미가 없잖아요. 국무회에서.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 나는 못해. 버텼을 것이고 끝났지만 이거에 대한 반응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부가적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아마 설득을 하고 이렇게 홍보수석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좀 상징적인 추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보수석이 대통령님 사과 한마디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했다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부인만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제가 그럼 이렇게 했다. 아 네가 알아서 해. 뭐 이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제가 심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국가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퍼블릭 서번 일종의 공복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자기의 어떤 그 에고 일종의 자아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맡기고 양보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리더의 풍모를 한 번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불가능한 인물이거든.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어지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번 최상병 특검은 말이에요. 야당이 법안 통과시키려면 통과시켜라. 나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난 이미 결론 내린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딱 걸어 잠그고 이제는 대신 저 국민의힘 내에서 딴소리하는 놈들, 얘들 캐비넷 어디 갔냐 이거. 이런 기조가 순식간에 딱 잡혀버려가지고 이게 저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마지막 저 충돌의 발화점이 돼서 결국은 평지풍파를 한번 만든다고요. 이게 5월 국회라고 이게. 일단 그러면 두 분 모두 말씀이 대통령의 반성과 혁신은 없을 것이다. 현재 볼 때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이재명 대표 만날까요? 아니 이제 조국혁신당 당선자시니까 조국 대표를 만날까요? 조국 대표는 만나자라고 했는데 윤석열 안 만날까 봐 예의를 갖출 테니까 만나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글쎄요. 그것도 저는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연결된 얘기 같은데 처음에 출구조선 나왔을 때 200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진 거 아니다 하고 얘기하는 속에서도 그 개헌 저지선을 달성했다는 게 포함해 있으면 근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뒤에 자위를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오히려 200 해가지고 대통령을 밀어붙였을 때 오히려 반발이 생길 수 있고 180석 넘어가지고 계속 이제 국회의장 바뀌고 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면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이 조기에 내려올 수 있는 빌드업이 오히려 더 생길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저는 거부권 할 거라고 보고 뭐 타협적인 모습 안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뭐 그러면 그게 계속 쌓여서 오히려 정권이 오래 갈 수 없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회고해 보면 그렇게 뻗당기던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탄핵 국면이 이제 가시화되자 거국 내각과 특검 받겠다는 타협안을 들고 나와서 야당을 만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특검 받겠다고 사정하더라고.
탄핵안만 안 내면.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국내가 그거 합의도 안 뵀는데 벌써 김병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책실장을 발표까지 해버렸지 않습니까? 총리로. 총리는 결국 안 됐지. 예. 그래지만 그때 저 급해지니까요. 그동안 그 저 뭐냐 이런 뭐 특검 거국내가 뭐 심지어 개헌론까지 나와가지고 뭐 그냥 야당이 하는 건 뭐든 선제적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넘어갈 사람 같아 보이냐고 오히려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에다가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내가 박근혜처럼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아? 내가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선 얘기가 쇄신하고 반성해라라고 나와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 이관섭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하고 수석급이 다 사의를 표명해서 사표를 냈어요. 대통령이 그중에 넌 남어, 넌 해, 넌 나가 뭐 이렇게 이제 할 건데 근데 그때 같이 나온 얘기가 법률수석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법률수석이 없던 자리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맨날 민정수석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쇄신해서 왜 나오는지 민심을 듣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굳이 법률수석을 안 만들고 신문만 봐도 됩니다. KBS 안 보고 그냥 신문만. 심지어 요즘 분위기로는 조중동을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요즘 분위기로는. 신문도 안 보시고 민심을 또 수석한테 들으려고 하는지.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캐비넷의 활용도를 정치.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200석 얘기가 나올 때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는 혹시라도 이런 어떤 그 야당의 압승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더 극단적인 정치 쪽으로 가지는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그 소수의 그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 모든 특검 중에서도 최상병 특검은 이건 본인의 안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방탄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남아있는 특검이라든가 다른 것도 봤을 때 거의 재앙적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법기술자로서의 자기의 완력, 강점 이것에 점점 더 몰입하고 점점 더 의존하는 구조로 바뀌는 게 법률 비서관의 신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특검에서 이미 태도가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파국을 불사해서 일정 불태전의 각오로 난 22대 나가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한 거고 국민의힘은 이미 거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뭐 대체 권력이 있어야 또는 무슨 대통령한테 옛날 박정희한테 김종필 같이 뭐 이런 그 2인자라도 있어야 뭐 그러는데 선택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저희는 2인자가 있는 줄 알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미 이제 물러난 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20년 동안 각각 지내서 대통령과 A가 통하는 2인자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대파 싸우고 지금 윤한 갈등. 대파 싸워? 대판. 대파요. 대파 싸우고가 아니고 뭐 그렇게 또 얘기가 좀 되긴 하는데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두 분은 건넜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지금 이준석을 보면 알잖아요. 이준석은 지금 굉장히 반윤이잖아요. 그쵸. 더 세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한대 비대위원장은 애매했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맞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바타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이 돌아와도 옛날 방식의 포지셔닝으로는 절대로 자기의 그다음 대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반윤이 된다는 게 과연 먹힐까? 이 사람이 돌아와도 저는 어정쩡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XX 뭐 EXX 저 XX 이런 게 주로 한동훈이래요. 용산 분위기가. EXX가 여기서 E는 지시대명사고 한 XX다. 주로. 예. 거기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재밌는, 전 진짜 궁금한데 실체가 있는 거예요? 캐비넷이? 왜냐하면 뭔가 있다는 얘기 정도로 사람들을 겁주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나요? 아니, 이거는 그림자 효과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법기술자라는 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한테 막연한 위축 내지 위압감을 주죠.
그런데 권력의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이런데 더 민감하죠. 우리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이씨 고발 알람 하라 그래. 털어서 먼지 나나 봐. 뭐 이런 배짱이라도 있는데 구린 사람들이 많아. 아니 저번에 김무성 의원 그 뭐 호기 있게 출마한다고 하다가 하루 아침에 꼬랑지 탁 내리고. 장제원 꼬랑지 탁 내리고. 이 정부는 뭔가 그럴만하다 할 때는 진짜 납작 엎드려. 네. 그 예전에 국정원이 이제 사찰 자료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에 박지원 원장이 이거 까면 서로 피곤하다. 그냥 법을 만들어 그렇다고 국정원에 있는 기밀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무단으로 폐기할 수도 없고 법을 만들어서 이걸 폐기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정보위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들이 막 까라고 공개하라고 다 뭐가 있는지 공개하라고 하니까 뭐 까면 당신은 편할까?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바짝 몇 분이 쫄았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그건 모르죠. 예, 그리고 사실은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 그 법 기술에 그게 마치 옛날에 우리가 고문기술자 이근한한테 느끼던 일종의 어떤 공포심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없는 제도 만들어내는데, 지금까지 보십시오. 먼지 털어가지고 별건 수사하는 그 특수부 관행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털면 털린다. 특히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서 또는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뭐 캐비넷이든 뭐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완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빌드업돼서 계속 국민들이 계속 민심이 이반되면 내부 분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쪽도 어떤 의미에서 민심의 캐비넷이 있잖아요. 뭐냐하면 그게 안에서 이제 그 침몰하는 그 배 안에서 제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안나보다 훨씬 더 해가지고 양심 고백을 한다든지 제보를 하면 그게 막연히 그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그 당선자님 말씀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이 인생이 새옹지마 같아서 정말 너무 잘 나가면 분명히 고개를 들다가 정을 맞게 되고 또 이제 대통령이 지금처럼 너무 무도하게 또 계속 간다면 그건 또 항상 반대 역풍을 불러온다. 항상 쌍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이 너무 나가면 분명히 대가를 치릅니다. 이번에도 총선 참패도 그간 2년 동안 대통령이 너무 무도하게 한 거에 대한 민심의 그 심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국 대표도 안 만날 걸로 보셨고 아까 저희가 자꾸 말이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이재명 대표도 안 만나죠. 오늘 벌써 답이 나왔고 만나지도 않을 거고 여전히 이 총선 민심하고 이 뭐 여야 협치 이런 것들은 전혀 어떤 그 상관관계가 없고 또 실제 담화에서도 뭐 열심히 하겠단 말이 있지만은 그런 어떤 우리가 아는 협치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강압적 통치의 철회 방심히 보십시오. 선거 끝나고도 계속 바이든 날리면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4천만 원 때렸다나 3천만 원 3천만 원 때렸습니다. 때리고 있고 할 일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박탈된 시민의 자유와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다양하게 분출돼 있는 그 다양한 목소리들 이런 게 공론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시민적 기본권을 회복하고 나는 이번 선거가 가장 기대를 걸었던 것은 어느 당이 승리하느냐보다도 국민들이 시민권을 회복하는 선거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192석이 나왔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정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엄중하게 이 국면을 지금 대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러면은 국민들에게 우리의 승리로 이 야권의 승리로 국민들에게 회복시켜줘야 될 시민권이 없어지고 그럼으로써 야당 정치의 효능감이 없어지는 거고 저쪽은 그걸 노린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사실은 이번에 심판을 했기 때문에 심판당하면서 어이쿠 세게 맞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심판을 했다가 되는데 회초리도 사실 회초리도 아니죠. 뭉둥이는 세게 맞았는데 난 맞았어. 뭐 이 정도야 뭐 이래버리면 아직은 심판이 덜 된 거여서 그렇습니다. 계속 심판을 이제 해야 될 그럼 할 일이 남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폭정을 하던 사람들이 중간에 시민 항쟁이 있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되돌리면 되는데라고 생각하지만 되돌릴 사람은 폭정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까지 무도하게나 적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성이라든지 또는 세계관이라든지 정치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반성하는 것보다 그 정권의 생명을 훨씬 더 단축시키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200석을 받아가지고 한 방에 보내서 역풍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민항쟁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깔아줄 거라고 저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정부에. 그 제가 용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민심의 빌드업이다. 아, 민심의 빌드업. 심판을 제대로 된 심판을 위한 민심의 빌드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끌어내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건 다 누구는 이제 헌정 지시가 파괴됐다 그런 적은 없고요. 다 헌법 절차인데 그렇죠. 그래도 그 중단된 갑자기 끌어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져서 국민들이 참아내는 인내가 조금 더 생겼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지난번 방법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계속 그것이 막 가는 방식으로 해서 도저히 못 참는 임계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년은 길다가 이제 조국혁신당의 대표 슬로건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이제 단박에 들어가면 3년은 길다 했을 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역풍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대통령이 그 공간을 충분히 열어준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득력 있네요. 민심의 빌드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선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YTN 아침 보도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7시도 안 돼서 저도 여러 군데 이제 전화를 돌렸어요. 이게 맞냐 돌렸는데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고 박영선 총리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정무특임 장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황당한 얘기다라고 전반적인 이제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용산의 일부에서 검토됐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됐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좀 세게 검토돼서 살짝 언론에 흘린 뒤에 그 다음에 아니야 반응이 안 좋으니까 요건 그냥 일부에서 아주 한 거야 이랬는지 뭐 정말 일부에서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협치와 더 나아가서 거국 내각에 대한 거를 야당과 협의하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내 식의 거국 내각 협치 정부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질러대는 어떤 그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정됐다기보다는 떠보기식으로 일단은 진행이 됐는데 아주 사실무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이게 TV조선 보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권의 심중을 알만한 언론을 통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 직후에 당사자들의 부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은 거꾸로 조기 귀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버드대 그 펠로우십이 6개월 더 남았는데 단축해서 5월에 들어온다는 거를 어제 올리고 그 다음에 TV조선 보도. 그리고 양정철 뭐 이런 분들이 옛날 같으면 즉각 화를 냈었어야 되는데 왠지 시간 텀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제 복수의 지인들 양정철 전 비서관의 지인들 얘기를 따라서 전혀 나는 이제 정치에서 떠났다. 민정권장을 끝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공인이에요. 더군다나 이런데 하마평이 오를 정도인데. 예. 그래서 아주 사실무근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고려된 뭔가가 얘기가 오고 간 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냥 서로 신사협정을 맺어서 이런 이야기 오고 갔다고 해서 결정된 건 아니라는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건 일단 그 사이에 그냥 여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 벌써 몇 번째입니까? 총리 후보 두 번째라고. 저번에 김부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굴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왜 협치가 아니냐 하면은
일종의 어떤 분열, 혼란, 갈라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원래 진짜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만나서 총리를 한번 국회에서 추천해봐라든가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절차가 있어야 돼. 저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독단으로 비춰진다. 그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분은 평소 저기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좀 있잖아요. 예. 지금 양정철 저기는 다 반대했을 때 추천했던 사람이고 검찰총장으로 청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박영순은 부부끼리 대통령 부부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를 또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단톡방이 있는 데서 한 번씩 글을 올리는 거 보면 또는 하버드 연설 왔을 때 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이제 규정을 과학기술의 미래로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추진력 같은 거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가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지는 않고 지금 예를 들어 김한길이라든지 또 최재천 의원이라든지 국민통합위원회도 불렀고 또 과거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후보 시절에 그냥 비공식적에서 자기는 국민의힘이 더 싫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민주당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이관계라고 생각하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주도를 해서 이 엎어치기를 해보겠다는 것이고 아니 이번 저기 그 총선에서 가장 나타난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배신자한테는 절대 표 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등장하면 민주당이 통과시킬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그럼 민주당끼리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보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시기에 두 분도 금방 거절을 안 한 거는 그리고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양정철 같은 경우는 내가 윤 정부에서 일을 한다는 게 말도 되는 이렇게 역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마치 문재인 정부나 민주정부에서 부르는 것처럼 아 나는 이제 정치를 떠났으니 나한테 부르지 마십시오. 그런 반응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그래서 김종민 새로운 미래 제가 여러 군데 전화를 돌렸는데 양정철 원장도 전화 통화가 안 됐고 이제 김종민 의원한테는 이제 콜백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검토받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검토했다고 하니까 뭐 본인에게 제안이 온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왜 가냐 협치를 하려면 민주당이랑 지금 민주당이 있지만 탈당해갖고 새로운 미래 있잖아요. 이번에 세종에서 당선이 됐는데 민주당이랑 협치할 생각을 해라. 나를 쓸데없이 끌어들이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김종민 의원은 관원이 얼마나 이렇게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 집안이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우주를 구한 정도입니다. 나라가 아니고 뭐 그냥 국회의원 일약 그냥 당선이 되질 않나. 최고로 지금 운이 좋다.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양반은 전생에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은 저절로 전생에 뭐 을지문덕이나 이 정도 강감찬 이 정도 또는 이순신 장관 바로 옆에 있던 분. 성인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희한한 양반이야 이 양반은 진짜. 그냥 원래 논산인데 논산 계룡인데 이제 세종으로 지역구를 옮겼는데 옆에 분이 이제 공천 취소되면서 그러니까 그걸 뭐 특히 김종민 의원 잘 되라고 공천 취소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또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시그널을 조국혁신당에도 날리고 민주당에도 날리고 계신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과도 지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근데 김종민 의원이 어떤 정치개혁의 나름대로 식견과 능력은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정치개혁 특위를 오래 하면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의제가 민주당 내에서 인기를 못 얻고 자기 역할이 서서히 소멸돼 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20대 때는 정치개혁이 국회의 화두였어요. 아예 개원할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김종민 의원이 어느 정도 실력 발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당 정치로 굳어지면 점점 퇴색되다가 이번에 연동형 비례를 그나마 유지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정치 지형을 비례성을 약간이라도 만들었다는 그래서 제가 덕분에 당선이 되고 그나마 성과거든요. 그렇죠. 원래 정치 개혁에 관심이 많고 뭐 독일식 정당명 문제랄지 이런 데 연구를 깊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들어볼 만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보면은 대개 보면은 어떤 그
정파 논리에 강한 국회의원, 뭐 심판이다, 뭐다, 예. 그리고 당이나 당 대표 욕하면은 그냥 쌍심질하고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막 질러대는 스타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텀을 길게 보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예. 예, 이분들은 별로 인기는 없지만 막상 제도가 변하고 규칙이 변하면서 정치가 개혁될 때는 그러시는 실력이 또 돋보여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저한테도 김종민 의원이 이제 그런 정치개혁 얘기가 우리나라에 중요하다. 방송에서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나를 그걸로 불러달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럼 시청률 안 오른다. 그거 좀 안 부르곤 했습니다. 네. 약간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근데 너무 이제 정치적 얘기는 되게 재밌게 잘 하시는데 정치개혁 얘기가 일단 재미가 좀 없어요. 없죠. 김종민 의원님 또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르게 좀 학구적이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선거의 함정은 무소속이 단 한 명도 당선 안 된 최초의 선거입니다. 예. 그리고 비교섭 단체는 이준석, 김종민 둘인데 사실 김종민은 자기 실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준석 한 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나마 무소속도 아니고 그냥 비교섭 단체 단 한 명이에요. 우리도 비교섭 단체인데요. 예. 아니 여긴 지역구는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지역구가 있는 당에서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래 비례야 뭐 이거는 이제 그 비례성을 보고 연동형으로 하는 거지만은 실제 한 명도 없거든. 무소속 비교섭 단체 단 한 명. 그런 선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출마자 수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예. 통상적 선거 그렇죠. 출마자 수에. 대부분의 지역구가 이제 그 1대1 양자 대결인 경우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완충지대, 중간지대가 없어진. 그리고 선거판이 평평해졌다고. 굴곡이 있었는데 이게 쫙 평평해지니까 얇게 깔아도 넓게 퍼지고 3%만 이겨도 압승이에요. 거기에다가 지방과 수도권의 여론의 시차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지방이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서울이 지방 같아. 이번 여론 구조를 보면. 이런 어떤 그 선거는 저는 과거의 선거는 정보화 시대 선거고 지금 선거는 지능사회의 저 알고리즘이나 이 어떤 그 쏠림이 극심해지는 그 지능사회 선거라고. 어쩌면 이게 이것도 양상이 달라진 거예요. 일정 확정 편향에 따라서 좀 더 양 진영의 결집이 세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그렇죠. 표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당선인께서는 나라 걱정을 이제 좀 하잖아요. 우리가 다 나라 걱정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시니까 더 많이 하실 텐데 그래 총리는 이분 정도가 해야 돼. 비서실장은 이 사람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저는 전 못 찾겠고요. 모두 그 발표의 제일 뒷부분에서도 공직 기강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실컷 얘기해놓고 공직 기강 이 말은 두 개를 연결시키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니들 똑바로 해라는데. 니들이 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누가 들어와도 내가 들어가서 변화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또 두 번째 희생양을 부르는 듯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희생양 잘라버리고 꼭 그 희생양이 되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여지가 안 보이면 저도 못 찾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누구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이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망해가는 기업에 누가 하려고 하느냐. 더군다나 거기 CEO가 성격도 좀 그래서 맨날 이 XX, 저 XX, 경로 옵션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취업하기가 쉽지 않죠. 페이를 많이 준다고 그래도.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것들 뭐 계획하기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뭘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와서 공직기강 제대로 하려면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혹시 이제 마음에 담아두는 이분 정도가 해야 된다. 총리는 비서실장도. 아니 그런데 본인?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인 그룹이 하나 있어요. 전직 국회의장단 모임이에요. 헌정회 말씀이신가요? 헌정회는 국회의원 모임이고 의장단 선거를 따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야 국회의장 출신들이 자주 모이는데 가끔 거기서 튀어나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될 때가 있는데 정말 날카롭고 균형 잡혀 있고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뭔가 그런 어떤 현인 그룹이 사실은 있는데 그런 어떤 급에서 뭐 존경받을 만한 국회의장 출신 중에서 한 명이 되고 이제 사실상의 권력 분점 체제로 간다든가 이런 모양은 굉장히 좋은 정치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어 문제라는 것이지. 사실은 정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차고 넘치고 우리나라는 인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배관시하고 배제돼서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돌격대형 정부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정치는 언제 판가름이 나느냐? 22대 어느 시점에선가 언제 야당이나 여당 일부와 대통령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냐 그 시점이 될 거예요. 탄핵안은 이제 뭐 조국 혁신당도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얘기했지만 바로 탄핵에 들어가자 그런 입장은 아닌 거죠. 네, 아니고 그냥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긴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이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구성 자체가 지금 6대3 정도로 보수 인사가 많고 여기서 하더라도 결국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사실 200석 넘으면 탄핵이 곧 되겠지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도 않죠, 있지만 탄핵 소추가 의결될 뿐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구인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그래서 하죠. 대안으로 나오는 게 결국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인데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 정부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회복할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민심이 항쟁 수준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국회도 192에 8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때도 사실은 저쪽에 국민의힘 그때는 국민의힘이 아니었나요? 21대는 원래 이제 103석 자유한국당 때 봤을 때. 근데 그때도 이제 탄핵 당시에도 결국 왔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니까. 뭐 현재도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전 민심이 그러면 그걸 거부를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좀 두고 봐야 되는 거 같아요. 당시에도 이제 그 탄핵 소추를 가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약 35명 정도가 입장을 바꾸고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60명 넘게 탄핵에 찬성했었죠. 그렇죠. 예. 60명 넘게 너무 또 많이 넘어와서 골치 아프더라고 그때는 또. 30표만 넘어와도 되는데. 예. 그 243표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비시국이라고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이제 비박계에서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쪽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황영철 의원이 나름 이제 비시국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고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그러지만은 그때 본인의 임기 단축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려놓을 결심을 거의 한 상태였다고요. 그죠. 원래 이제 법적 절차에 따른 퇴진, 요거를 이제 원래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주도권을 내주었고 거기서 이제 탄핵 그 헌법재판에 시간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근데 결정적인 계기야 물론 광화문에 100만 시민이 모였던 때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그걸 보고도 탄핵안을 내는 걸 망설였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부결되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렇게 이 시대를 보는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때 이미 저쪽에서는 뛰쳐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거의 반수가 뛰쳐나온 거거든. 그러면은 이러는데도 맨날 5당 대표 회담 나가면은 지금 내면 안 된다. 지금 내면 안 된다. 그냥 좀 항상 그때 맨 앞줄에는 정의당이 있었는데 다 차단하더라고. 그러다 이제 100만 명 넘어가고 하니까 조심조심 하다가 그래서 5당 합의로 탄핵안을 내기로 하고도 또 보름 걸렸어요. 2주. 뭐가 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막상 내고 나니까 다 지간했다 그래. 그랬는데 넘어와도 너무 많이 주체할 수 없이 넘어와가지고 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제가 여당 반장이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국회 내에서 새누리당 반장이었거든요. 원래 12월 2일 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려고 했는데 당시 새누리당에서 30명 이상이 넘어와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자신이 없어 30명이.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그러면 일주일 더 밀어보자. 12월 9일 날 해요. 그래가지고 또 밀어줘. 네, 근데 그때 12월 2일에서 9일 날 미루면서 거의 미칠라 그러는 거야.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작용이 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래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우우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또 여러 가지 힘들이 알게 모르게 또 작용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 어떤 그 깨달은 교훈은 어차피 이 탄핵의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고 광장의 촛불이었어요. 그 시민들의 힘 없이는 무엇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거기 그 시민 지도부가
막 박지원 의원 찾아와 가지고 뭐 국민 믿고 행동하라고 막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탄핵안 결의할 때 박지원 그 대표가 이제 국민 앞에 사죄드리고 탄핵안을 내자고 거의 비장한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그 과정까지는 이거는 그냥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그 시민 항쟁을 실제 눈으로 보고서 바뀐 거고 이런 정치인들의 자잘한 계산은 항상 보면은 우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22대에서 저희가 이제 음모가 나왔으니까 뒷독스로 편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국혁신당 역할이 중요해진 거예요. 단순한 12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혹시 총리나 비서실장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글쎄 왜 김종대 의원님이 가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나는 호주 대사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 방산 문제가 또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종섭 대사가 망쳐놨는데 이종섭 대사를 제일 많이 두들겨 팬 게 저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가서 국위를 세우고 이 국격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가고 싶으세요? 아니 그래서 나는 가서 우리 저 호주 시민들을 빨리 위로해드리고 그 상실감을 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호주 대사를 가야 된다는 거죠. 원래 호주가 캔버라로 가잖아요. 네. 제가 이제 외교부에 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호주 대사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랬다. 너무 심심해요. 캔버라가 이제 캔담사로 불렸대요. 캔담사. 백담사처럼 거의 뭐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네, 맞아요. 저도 국민들도 다 시드니에 있고 꽤 멀리 떨어져가지고. 아 가보셨어요 캔버라? 아 그럼요. 저도 그거 가봤어요. 그럼 다들 안 가시려고 하는데 굳이 가시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리가 교민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드려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왜 호주 교민들이 많이 보시는지 알아요? 그 이종섭 대사건이 아니라도 시차가 없거든. 그래서 한국 유튜브에 시드니 이런데 댓글이 많이 올라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시차가 있어서 나중에 올린다고. 예. 근데 여긴 바로바로 올라오거든, 호주 교민들은. 그래서 나는 이 대한 매체가 가장 그 각성된 그 교포는 호주의 우리 동포들이라는 거예요. 예. 용산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김 의원님 때문에 지금 이종섭 대사 다시 오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서 책임져. 라고 하면 이제 가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보고는 어쩌고. 아니 보고하면 또 들어오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호주는 그냥 뻑하면 들어와 다시. 그럼 저희가 이제 사실 뭐 뒷톡스로 할 얘기까지는 아닌데 최상병 특검. 사실 이번에 이종섭 대사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일단 5월 1, 2인가요? 민주당은 그때 본회의에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요거에서 우리가 꼭 밝혀야 될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오긴 할 텐데. 예. 그럼 뭐 더 훨씬 더 전문가시잖아요. 일단은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한번 갖다 가려고 했는데 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 질문의 판을 잘 짜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 빵 먹으려고 그래서 이 질문의 퀄리티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또 반성을 여긴 또 너무 빨리 하셔. 그런데 이 특검은 말이죠. 지금 공수처도 이종섭 대사만 소환하면 바로 그 다음 순서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이에요. 정상적 절차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대통령실에 저기 임기훈, 임종덕. 또 임종덕 이번 됐잖아요. 또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안보실 공직기강 비서실 거기에 박모경정이라고 돼 있는 또 문제 인물. 이렇게 해서 이게 일시에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행동이 통일이 된 이런 어떤 그 내막을 봐야 되고 조금 많이 빠뜨렸는데 주진우 법률 비서관도 용의 선상에 올려야 된다고. 그래요? 예. 이번 해운대 갑에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장관이나 해병대 내려간 지시가 거의 법률적으로 안을 다 짜고 내려보냈다고. 지시 사항이 9가지예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부 시나리오와 대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첩이 되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법기술자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작년 7월 31일 말고 그 8월 2일인가 3일에 입첩이 됐는데 입첩
된 다음에 네. 용산에서 내려간 지상이 아니 이첩되기 전부터 7월 31일부터 7월 30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번복한 대통령으로부터 유선 전화가 온 날. 그 전부터 그러면 법률비서관에서 만든 주도해서 만든 온날 그 결재하고 이튿날부터 예. 비상사태로 가면서 비상사태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본 방향까지 국방부에서 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뭐 의혹 제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 의혹 푸는 게 그렇죠, 특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빠짐없이 소환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종착역은 왜 누가 어떤 동기로 이 외압이 시작됐느냐 동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의외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가.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 많이 움직였다고 김정은 의원님께서 보시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날 작년 7월 31일 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장관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 날 바삐 움직인 거는 청와대 행정관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 전체 움직이면 누군가 힘이 아주 센 사람 그렇죠. 최소한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랬을 거다. 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때 휴가 중이던 임종득 2차장이 왜 해병대 3번씩이나 전화를 하냐고. 휴가 중에 뭐가 급해서. 그때 장관 전화 갈 때 막 2차장 전화 오고 해병대가 거의 북새통이었잖아요. 북새통이라는 거죠. 그때. 그 정도면 이제 안보실장 정도로도 안 되고. 안 되죠. 안보실장은 의외로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청취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약간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하나면 전체 교본이 있고 저 위에서부터 이걸 처리하는데 굉장히 잘 짜여진 각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뭘 위해서 각 말하는 거 해병대 사령관 하나 지키려고 이 거대한 시나리오를 짠다는 각본을 짜고 대처법을 짰다는 게 거의 위기 관리 수준인데 그 왜 그 정도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일사단장 해병대 제 일사단장이죠. 그러니까 일사단장이 뭐 대통령한테 이쁨 받았다는 건 내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누가 사단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면서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다.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이제 나온 정황입니다. 보고 받자마자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방 분야에 화내는 건 처음 봤다. 당장 장관 연결해라고 뭐 했는데 이랬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대통령실도 반박을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게 특검의 종착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명운동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센 라인에서. 아주 센 데에서. 대통령을 움직이는 라인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중요한 의혹적인데. 아니, 저는 뭐 그 얘기 몇 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밝히라고 난리예요. 아직은 이제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들은 바가 있지만 아직은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에서 너무 센 구명운동이 있었다. 라는 의혹제기로 현재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여러 가지 인과관계상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아니 나도 2건이나 고발당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좀 뭐 더 겪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진상 규명될 때까지 우리가 좀 여러 사람이 좀 고초를 많이 겪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게 바로 본질이고 이종섭의 장관의 외압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고. 저는 이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힘에서 구명운동이 있었다 볼 수도 있고 대통령이 이제 검사 생활 오래 했잖아요. 야 이거 혐의자 8명 사단장 딱 본인의 직업이 나와서 그냥 야 누가 이런 걸로 뭐 해 그러니까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사병 사고 하나에 뭐 이 정도로 가냐 뭐 그렇게 얘기해. 니네 수사 대체 뭐 이따위로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내공 수사는 만렙이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 이 사건은 작년 8월에 다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재이첩이 됐습니다. 이첩을 하죠. 지금 7개월 지났습니다. 아직도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경북경찰청은. 그러면 의혹이 있는 국민의 사망 사건이 있는데 어떤 얼빠진 수사기관이 눈치 보면 이렇게 장기간 사건을 갖고 있고 중간 수사 발표 한 번 없거든요.
현장에 직접 책임자도 처벌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는 거죠. 이건 사망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형사 사건이고 과실에 대한 조사인데 아니 그거 하나 조사하는데 7개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쪽에 경찰도 그렇지만 그쪽 검찰에서도 일단 뭐 수사는 저기 경찰 다 하지만 수사 지휘나 이렇게 의견을 물어볼 때 최종 대통령이 수사 지휘한 사건이어서 이걸 또 그 대통령 뜻과 다르게 자기가 수사 지휘하기도 애매하고 이래저래 못하고 그랬는데 자 거기에 지금 혐의 대상자로 이첩된 건 대대장 2명입니다. 예. 그 대대장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조사 과정에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가 보고 있다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대대장은 나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니. 그렇죠. 아니 전이 있고 후가 있는 사건인데. 그렇죠. 나만 바보야? 뭐 이런 느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보고 다 뒤집어 쓰라고 사령관, 사단장, 심지어는 뭐 큰 권력까지.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반발 안 했겠어? 그렇죠. 그 순간 멈춘 거예요. 지금까지 그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김계환 사령관이 얼마 전에 해병대 전 부대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길게 숨도 못 쉴 만큼 국민의 번뇌의 밤들을 보내고 있다. 해병대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쟁의 회오리 속으로. 이게 총선 딱 다음 날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알아요. 아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지휘 서신이 언제 나온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4월 11일 총선 결과 나온 걸 보고 쓴 바로. 거예요. 그죠. 다음날 바로 나왔어요. 그 전 사건이 있어요. 예. MBC가 임성근 사단장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예. 일사단장, 해병대 일사단장. 얘는 빼야지라고 했던 고 인물이죠. PD 수첩 PD가 마이크를 들이대가지고 막 경찰차가 출동하고 난리 났었어. 119까지 연락해 소방차도 왔대. 여기요 기자가 자기를 무단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그때 임성근 사단장이 우리가 총선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해. 그리고 아마도 해병대가 그때 그 총선에만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거나 웬만큼 선전했을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총선에서 박살이 난 거예요. 이래 되니까 어느 정도 버틸려는 의지가 꺾였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총선 기간 중에 MBC에 문자가 와가지고 인터뷰하겠다. 내 나가서 당당히 밝히겠다. 해병대 사령부 승인 받았다. 근데 총선이 딱 끝나자마자 그 인터뷰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시건을 한 격이 되면 미안하다. 그래서 사령부에 그걸 떠넘기더라고. 사령부에서 불허한다. 전에 승인했다고 해놓고. 그러면 승인했을 때 하고 다시 취소했을 때 차이가 뭐예요? 그 사이에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바로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서신이 나온 거예요. 원래 그러면 승인 받았을 때 인터뷰 내용은 우린 잘못이 없어 아무것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걸로 예측이 됐었는데, 예? 뭐 단적으로 우기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니까 요렇게 가다가는 좀 안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최상병 선거였어요. 그런데 이 선거 결과라는 게 이게 군인들이 원래 이렇게 선거에 목매면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왜 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못할 말이 많았다, 말 못할 고민이 많았다. 그렇죠. 이건 자백이요. 그렇죠. 저도 그게 자백이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했으면 말 못할 고뇌가 뭐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김기현 사령관이 법정 증언으로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기에 이 김기현 사령관이 얘기를 하기를 대통령이 일사단장이 혐의자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이러면 누가 사단장하냐 경로했다라고 하더라고. 전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 못할 고뇌가 있다는 건 말을 못했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휘서신 행간에 있어요. 나는 조직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 말이 들어요. 조직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계통이란 게 있고 여기서 내가 뭐 진실 따지고 뭐 하다가 해병대 조직에 올 피해 그다음에 쑥대밭이 될 거고 혼란이 벌어질 거고. 그러니까 나는 조직을
해병들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다. 이 말을 지가 쓴다고. 그러면은 딱 보면은 이 행간에 그렇죠. 그걸 보면 우리가 보기엔 이건 자백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지휘서신을 쓴 이유가 나와. 이제 운동장이 기울었으니 우리 해병대원들, 우리 부대원들은 흔들리지 마라. 아니 왜 흔들리냐고 그러니까. 그죠. 그냥 뭐 사실대로 말하고 살들었으면 흔들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대통령한테 대입시키면 대통령은 이거는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수를 동원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얼마 전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해상면 특검 그냥 받아라. 받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럼 나가라. 그럼 나가라. 내가 검찰총장 해봤는데 혐의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의견을 얘기했을 뿐이다. 그게 오늘 동아일보의 송평일 칼럼에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그것도 여론 떠보기인데 자 만일에 대통령이 이렇게 경로해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수사 개입이 맞냐? 그렇죠. 법적인 문제는 없지 않냐라는 거죠. 이제 이 논리가 드디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설령 특검을 해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런 죄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면 이 칼럼을 지금 왜 썼을까? 오늘자로? 그 사이에 어제 그저께 판정리한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 소신파들이 말 바꾸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관리에 들어가면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칼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조선일보 엊그제 사설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사실대로 얘기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해 줄 거다. 경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근데 국민들이 경로할 겁니다. 왜냐면 그러고 나면 이종섭 대사가 간 게 또 걸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보낸 게 확실히 해져 버리니까. 그리고 재판에서 위증한 거. 그렇죠. 김기현 서령은 국회 가서 위증한 거. 저 대통령실 압력 없었다. 이분들 다 걸려요. 그래서 다 걸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그렇게 사설과 칼럼을 쓰는데 만약에 이게 다 얘기되면 민심은 들고 일어날 거고 이종섭 대사 그거 아니라며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조선일보는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는 거지. 그렇죠. 못하는 거죠. 완전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21대 국회의 본회의에서 5월 2일 날 할 텐데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을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탄핵대를 보면 민심이 그거를 또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거가 1차 투표혁명이었다면은 5월 전국이 이게 그 22대 개원을 앞두고 참 중요한 한 달이 됐습니다. 원래 통상 국회는 개원을 앞두는 한 달은 휴정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평소에 통과시키기 어려운 법률이 다 통과돼요. 예컨대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 여론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나갈 때 그런 거 한꺼번에 해주거든요. 그런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22대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거든. 그리고 그때는 여야가 죽이 탁탁 맞아. 일단 21대 국회 새누리당에서 낙선자들 워낙 많고 공천 못 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제가 잠깐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이 또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되돌려 보면 이 총선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야당이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종섭 대사 문제만 없었어도 일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의 치명적 중요성은 대통령실이 제일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선거 편하게 치르라고 내보내준 거예요. 그 1, 2월 작년 12월부터 압수수색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재판하고 있고 그걸 갖고 난 매불쇼 같은 데서 매주 방송을 했거든. 그러면 이종섭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거 선거 때 폭탄인데. 저 민주당에서랑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종대 의원님한테 커피 쿠폰 하나 드리고 그래야 돼요. 제가 사죠. 계속. 근데 승리를 커피는 되겠어요? 빵 이거 나무. 내가 뭐 커피 못 먹어서 뭐 걱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조금 위.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번 근데 총선에. 제가 문 대통령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초기에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수고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아니 문정부 그러니까 윤 정부 처음 출범할 때 우리 둘이서만 거의 그렇지. 거의 정부 때릴.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중요한 역할을 분들 뭐 해외에 가시고 뭐 재판 걸리고 해서 입 조심할 때 우리 둘만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뭐 알겠습니다. 개털들이 이제 막상 뭐 부모님 산소는 늙은 소나무 하나가 지키는 겁니다. 구분 소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나무당도 잘 됐어야 되는데. 소나무당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디톡스까지 여러 얘기를 앞으로 21대 남은 국회 할 일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픽스 디톡스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